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역으로 남친을 만나러 가던 중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 당시에 창동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경기에 살고 있어서 항상 서울역에서 만나곤 했어. 서울역에 남친네 집 근처로 가는 버스역이 있었거든. 안 그래도 늦은 상황이라 남자친구한테 나 지금 막 창동역에서 출발했어. 늦어서 미안해 라고 보냈고 늦어진 마음에 거의 실시간으로 나 지금 어디 역이야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카톡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어.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간혹가다 어라 좀 느리게 가네 할 때가 있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차 간격을 맞추려고 하나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지. 그때엔 좌석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문 앞에 서 있을 때라 더 확연히 느꼈어. 어둠뿐인데도 왠지 바깥이 잘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졌었거든. 근데 그때쯤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더라고. 내 기억으로는 그때 갑자기 3G가 뜨고 자꾸 연결이 끊겨서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던 걸로 기억해. 위치를 보니 미아역인데 보통 한 개 역을 지나가는데 2분 정도 걸리지 않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감상 5분 정도 되었는데도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으로 향하는 중인 거야. 아무리 느려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기분이 서서히 들었어. 너무 이상해서 남자친구한테 지하철이 좀 이상해 라고 보냈더니 뭐가? 라고 답장이 왔고 혹시 나처럼 이상한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그때 느꼈어. 이상한 소름과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는 걸. 그리고 그때까지도 다음 역에 도착하지 않았어. 휴대폰으로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5분이 지난 상태였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번호를 누르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연결음이 들리잖아. 그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계속 연결 중인 상태인 거야. 카톡으로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지나도 다음 역이 안 나와 이상해하고 보내니까 전광판이랑 확인해보라고 착각한 걸 거라며 답장이 왔지.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던 전광판은 모두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그 순간 다음 역이 미아사거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조금 안심이 되어서 내 착각이었나 끝인가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5분 가까이 지나도 역에 도착하지 않았어. 체감상 거의 10분 이상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서 끝없이 달리는 느낌이었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앞 사람한테 말을 걸어볼까 멈추면 뛰쳐나갈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 내가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건너편 쪽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고개는 자는 것처럼 숙이고 있었고 까만색 치마 정장을 입었지.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반묶음 머리에 머리 길이는 쇄골 정도의 긴 단발의 여자. 그 사람한테 미친 척하고 혹시 나만 이런 걸 느끼냐고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다 아는 듯이 고개를 들어서 바로 날 쳐다보고는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입술을 두드리더니 아니라는 느낌으로 얼굴 앞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손을 흔들었어. 꼭 나한테 입을 열지마 하는 느낌으로 말이지.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게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졸다가 앞으로 고꾸라진 사람처럼 고개만 앞으로 푹 숙였어. 소름이 정말 다리에서부터 팔까지 온몸에 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굳어버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딱 굳어버리던 순간 문이 열립니다 하더니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 역이 해화역이었어. 나는 미아에서 미아사거리로 가는 길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가 문이 열렸는데 미아사거리가 아니라 몇 정거장 뒤에 있는 해화에 도착한 거야. 그 순간이 확 전환되듯이 느껴졌던 이유가 정말 정적뿐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진짜 보통의 지하철로 갑자기 바뀐 느낌. 건너편에 그 사람은 이미 없었고 해화에 도착해서 사람들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벙쪄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동대문역에서 뛰쳐나오듯이 내렸어. 거기서 도저히 지하철을 못 타겠어서 서울역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한테 동대문으로 와달라고 했었어. 동대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남자친구는 네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다독여주고 그랬지. 시간 지나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 한동안은 지하철 못 타고 버스만 골라 타다가 이젠 지하철도 잘 타고 다녀.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지만 정말 나는 그 정적이랑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오지 않던 다음 역을 기다리던 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창동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던 중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서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느껴지는 공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정적과 다음 역에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후 예상치 못한 헤어역에 도착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지하철 내의 이상한 분위기와 연결되지 않는 휴대폰,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계곡에서 봤던 기와집.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5명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물도 안 깊어서 바로 짐 풀고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방부터 잡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재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밤에 계곡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내아들이 계곡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자가 빠지면 계곡 하류 쪽에 배 터져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뉴스 보면 계곡에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 가서 수영 좀 하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한참 놀았습니다. 저녁쯤 돼서 맥주 한 캔씩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놈이 담배 한 갑씩 돌리기로 잠수 내기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계곡에 5명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초쯤 있다가 물도 차고 해서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한 놈이 물살도 별로 안 셌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 다 나오라 하고 그 놈한테 뭐 하냐면서 나오라고 하니깐 정신 나간 놈처럼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쑥 빠지더라고요.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놈은 해병대 나온 놈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이 친구 빠진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구해서 나왔는데 빠진 놈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다행히 깨어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어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이상 없다길래 다시 민박집으로 짐 챙기러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수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분명히 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기와집 앞에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손짓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 따라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이 비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난다는데 듣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남자. 어떤 남자는 평소에 귀신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귀신이 보이는 거 외에도 집안과 얽히고 얽힌 사연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뭘 해보려고 돈을 모아놓으면 집안 사람들 중 누군가 한 명은 돈이 필요하다며 이 남자에게 돈을 빌려가고 또 돈을 모아놓으면 돈을 가져가고 집안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사업한다는 둥. 사고란 사고는 다 치는데 이 남자는 집안 사람들이 사고치는 것을 모두 수습하고 집안 경조사까지 이 남자의 주도로 이루어졌죠. 이런 삶을 산 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결국 이 남자가 폭발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안 사람들이 못 찾게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죠. 숨어서 하루하루를 살던 남자는 집안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자신의 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해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은 상황이었고 그 남자의 꿈이 어여쁜 색시를 만나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소박한 것인지 아니면 주제를 모르고 꾼 꿈의 저주인지 집안 사람들이 다시 이 남자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죠. 남자는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도 장가를 가야 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었는데 사람들이 염치를 모른다며 뭐라 했고 그동안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짓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남자가 집안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른 것만을 주변에 소문을 내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죠. 직장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많지는 않지만 장가갈 정도는 되었기에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홍기가 찬 아가씨들을 물색하던 중 집안에서 왜 집안 사람들끼리 도와주지 않느냐며 그 남자를 몰아세우면서 못살게 구는데 집안과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가정을 세우기로 하고 다시 숨어버렸죠. 이런 상황의 남자는 평소에 귀신이 보이는데 저녁에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눈을 떴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자신의 베개나 이부자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대견하다는 듯한 미소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사라져서 평소에 이곳저곳에서 귀신을 한 번씩 본 적은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고 자고 있는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리고 다른 귀신들과 낯선 느낌이 없다는 생각이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루를 숨어 살며 지내고 있는데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빚쟁이들처럼 돈을 내어놓으라고 했죠. 이 남자는 집안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분에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이 집안 사람들은 그 남자가 쓰러져도 병수발은 들지 않고 병원에 와서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였죠. 같은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며 이 남자를 보살펴 주다가 보다 못한 회사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회사 사람들 중 자기 고향에 가면 용한 무당이 있다며 주말에 그 남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갔죠. 이 남자는 몸은 멀쩡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거였습니다. 남자에 도착하고 나서 무당을 뵙고 그 남자가 여기서 며칠 요양을 하고 싶다는 말에 회사 선배는 회사의 병과 비슷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남자는 그곳에서 보름 넘게 요양을 했죠. 암자에서 지내면서 구타러 오는 사람들의 음식이며 그런 것들을 지게로 암자까지 날라주고 9만 원씩 받았습니다. 요양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돈을 벌고 있다가 갑자기 무당이 그 남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 뭔가 눈에 보이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섭다면 난리를 쳤는데 니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나 보지. 보아하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면 여기로 찾아가라고 주소를 주었죠. 남자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하다가 무당이 하는 말이 생각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조상님들이 보살피는데 집안 사람들이 조상님들에게 소홀하니 그 화가 너에게만 가는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집안이 지탱하는 것이 용하고 장하다며 그 남자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며 조상님들이 참 대견하게 내려다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그 남자를 달래주었죠. 남자는 그동안 집안 사람들에게 착취당했던 분노와 자신이 바보같이 당해야만 했던 자괴감, 시달렸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을 흘렸고 점쟁이는 손자 달래듯 달래며 니는 조상님의 덕으로 너도 잘 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너희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일단 조상님 묘자리부터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사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망하는 것은 몇 번 있었고 집안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 나이들이 잔병치레나 사고가 나서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았는데 집안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것도 있었지만 집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남자가 수습을 한 거였죠. 조상님이 보살피지만 묘자리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났다며 조상님 묘들을 파헤치면 집안 사람들의 질책만 있으니 이장을 핑계로 조상님의 묘를 살펴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남자는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상님의 묘를 이장해야겠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의 묘를 모두 같은 곳에 모셔놓고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자며 앞으로 벌초나 성묘를 할 때 어느 분은 가고 안 가고 하지 않고 모두 성묘를 할 수 있고 벌초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자고 했죠. 집안 사람들은 남자의 제안이 못마땅했지만 자신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장날 증조할아버지를 모셔놓은 묘를 파헤쳐서 썩어서 훼손된 관을 여니 시체 썩은 냄새와 함께
질퍽할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고 했죠. 일대 고조부부터 해서 모두 이장해서 한 곳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려는데 집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담배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새로 이장할 묘자리에 산불이 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불을 끌려는 신용도 하지 않고 자신들 아니만 챙기기 바빴고 불은 그 남자만 끌려고 이리저리 혼자 날뛰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불이 바람 한 번에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집안 사람들도 의아해하거나 신기해하면서도 순간 꺼림직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네요. 불이 나기 전까지도 조상님들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술만 들이키고 있다가 산불이 나서 꺼진 뒤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제사를 끝낸 후 어느 날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맡기고 잠이 들었다가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뜨니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고운 한복을 입고 자신의 앞에서 대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라도 나서서 불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안을 잘 이끌어가라는 말을 남기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남자의 일도 잘 풀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서 기반을 닦고 있을 때 집안 사람들도 그 뒤로 정신을 차렸는지 그동안 신세졌던 거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보답을 했죠. 집안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나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고 별다른 일 없이 아이들도 잘 크고 콩가루 직전까지 갔던 집안이 기틀을 다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편의점 알바 괴담. 내가 수능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때 일이다. 4일 정도 일하고 나니 일도 대충 파악이 되었고 혼자서 새벽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내가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눈이 어느 정도 와서 쌓인 상태였다. 난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열심히 하자고 생각해서 인사도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 2시쯤이었을까? 웬 여자분이 들어오시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무슨 물건을 살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구경만 10분째 하는 거였다. 나도 편의점에 가면 뭐 먹을지 고민하니 난 상관없다 여기며 시선을 떼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였다. 솔직히 심심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니 점장님의 배려로 컴퓨터를 할 수가 있다. 게시물은 하나 정도 읽고 다시 손님을 보려고 하니 없는 거였다. 난 속으로 뭐야? 3류 공포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며 애써 자신을 달래보지만 많이 무서웠다. 어느 가게나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문이 열리는 걸 못 느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그래도 나는 혹시 앉아있기에 안 보이나 하고 카운터에서 나가 가게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밖에는 눈이 와서인가 어둑어둑하고 시야도 멀리 보이지 않고 이 편의점이 주택가를 노리고 주택가 사이에 있기 때문인지 주변은 어두웠고 오로지 편의점의 불빛과 가로등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편의점 불빛은 아주 밝게 해놓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정말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 난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서 컴퓨터로 웃긴 글들을 보자라고 생각해서 카운터로 돌아가려고 돌아보는 순간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난 가게를 구석구석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기며 말을 걸었다. 저기 아직도 못 고르셨어요? 그러자 여자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뭘 찾는지도 말은 안 했기 때문에 난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저기 뭐 찾으시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다. 난 역시 속으로 뭐야. 안 살 거면 그냥 나가지. 괜히 사람 놀래키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카운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면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점장님께 이 일을 인계하고 집에 돌아갔다. 그 다음 날 역시 10시에 나와 일을 인계받고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은 보통 밤에 물건을 들여올 때가 많다. 내가 하던 편의점은 거의 새벽에나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받아서 정리하고 뭐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카운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했다. 그리고 그날 눈이 왔다. 난 추워서 전기 히터를 들고 일을 할 때였다. 어제랑 똑같은 차림에 그 여자가 들어온 것이다.
난 역시나 속으로 이거 진짜 귀신인가 라고 떨면서 생각을 했다.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물건 진열대로 갔다. 난 이번에 놓치지 않고 보기 위해 계속 그 여자를 주시하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계속 보고 있는 탓일까? 점점 무서워지지도 않고 시선을 떼려고 했을 때였다. 난 그 순간 깨달았다. 왜 그 여자가 이상했는지 말이다. 밖에는 눈이 펑펑은 아니더라도 꽤나 오고 있는데 우산을 쓴 것도 아닌 여자의 어깨와 머리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여자는 어제 일도 잊고 해서 계속 주시하였기 때문에 눈을 털거나 한 적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진짜 내 평생 이렇게 소름이 끼친 적은 처음이었다. 난 어렸을 때도 귀신을 본 적은 있다. 봤다기보다 내 다리와 머리를 잡고 당기는 것을 느낀 정도랄까. 한마디로 말해 가위에 눌린 거다.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을 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안 갔었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해를 했다. 난 이 여자가 빨리 안 나가나 하고 눈을 돌렸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선을 돌리면 사라졌다. 내가 찾으면 나타날 거고 그 다음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돌린 지 5분이 지났을까. 역시 없어진 것이다. 그때는 무섭다기보다 어제랑 똑같이 하면 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카운터를 나가려고 할 때였다. 그 순간 갑자기 편의점이 정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난 부들부들 떨면서 서랍에서 후레쉬를 찾았다. 하지만 덜덜 떨려서인지 후레쉬는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난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은 다음 후레쉬를 찾았다. 그리고 후레쉬를 찾자마자 후레쉬를 킴과 동시에 눈을 뜬 순간 내 앞에서 후레쉬를 받으며 그 여자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난 부들부들 떨면서 도대체 뭐냐고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를 들어오려고 했는지 카운터에 입구라기보다는 그냥 계산대를 위로 접어서 드나드는 통로를 천천히 들어올리는 것이다. 난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계산대를 밑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닫았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눈을 마주치게 하였다. 난 마주보지 않으려 눈을 감고 손을 풀려고 했다. 하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귀신인 건지 손을 풀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 한 손을 풀더니 내 눈꺼풀을 강제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였다. 난 정말 필사적으로 눈을 감으려고 하였지만 역시 귀신인지 내 눈을 그냥 가볍게 열리게 하더니 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난 정신을 잃었다. 내가 깬 곳은 병원이었고 점장님은 아침에 내가 카운터에 쓰러져 눈을 한쪽만 뜨고 개거품을 물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강도가 드러나 하고 CCTV를 돌려봤는데 내가 갑자기 잘 있다가 뒤적뒤적 후레쉬를 찾고 혼자서 생쇼를 하다가 쓰러져서 나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였지만 점장님은 믿지 않으셨다. 병원에서는 나는 그냥 단순히 기절했던 거라며 그날 퇴원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난 그날 퇴원한 후에 점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점장님은 안 된다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하라며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게 하였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니 점장님은 나에게 덩치도 큰 게 뭐가 그리 무섭냐며 무서우면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 가게에는 뒤에서 창고 같은 곳에서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다가 주무시고 그런 식으로 같이 해주신다는 거였다. 결국 난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날은 눈이 그치고 눈만 쌓여 있었다. 역시나 그날은 점장님이 같이 계셔서인지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난 CCTV에서 무서운 것을 봤었다. 하지만 점장님은 눈치채지 못하셨기에 어차피 안 믿어주실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기절하기 직전 그 여자가 내 얼굴을 잡고 있었던 그때 CCTV에는 내 얼굴의 살들이 미묘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타났었다는 거다. 난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점장님은 알아차리시지 못해서 10일 만에 그만두고 나와버렸다. 5번째 이야기, 피아노 괴담. 내가 어렸을 시절 어머니가 주워온 중고 전자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심령현상과 집안의 악재들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고 힘들었던 시절이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더운 낮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하교하였다.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 계셔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다 지나간 시간은 어느덧 수어 시간. 어머니가 퇴근하시어 집에 들어오셨다. 근데 맨손이 아닌 무거워 보이는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다. 바로 전자피아노였다. 당시 우리 집 구조는 안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길에 햇빛은 절대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워오신 중고 전자피아노를 그 이어주는 길 중간에 놔두었고 난 그 길을 머리 쪽에 향하게 하고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취침하였다. 그러다 문득 새벽 1시경 눈이 떠졌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슬쩍 보고 깜깜한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잠에 들고자 노력하였다. 근데 잠에 들기가 왜인지 힘든 것이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들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전자피아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더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 같은 통로에 피아노만 덩그러니 보이며 코드를 꽂지 않았음에도 딸각딸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머리만 들면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너무 두려워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눈만 감은 상태로 잠에 들고 싶어 노력하였다. 허나 이것은 무의미하였다. 피아노는 계속 무언가를 연주하듯 미친 듯이 딸각딸각 소리를 내는 것이다. 어느덧 4시가 지나고 곧 동이틀 무렵 나는 머리를 잠깐 들고 무엇이 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다짐하였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었다. 차라리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고개를 들고 확인해보니 역시 어둠 속 코드가 꽂혀있지 않은 피아노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다. 속으로 대체 뭐지? 라는 생각만 하다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을 떴다. 해가 중천에 뜬 뒤 가족 모두가 일어났고 난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 피아노부터 확인하였다. 내가 들은 소리가 밖에서 난 것인지 피아노에서 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건번을 하나 눌러보았다. 그 소리였다. 새벽에 미친 듯 현주하는 그 소리였다. 난 바로 엄마에게 제발 저 피아노를 버리자고 부탁을 하고 어머니는 바로 오케이를 하여버렸다.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여느 때와 똑같이 지낼 수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했다. 과연 나만 그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면 꿈이었을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와 누나에게 물어봤다. 그때 그 집에서 살 때 내가 버리자고 소리친 그 피아노. 밤에 아무 소리 못 들었어? 누나는 모른다 하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만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하실 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아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나를 놀리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그 피아노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니가 주워온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두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누군가 그 피아노를 가져가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진 않는 건지 걱정이 된다. 그 집에서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남이 쓰던 물건은 절대 가져오지 말았으면 한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을 꾼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굉장히 싼 집에 이사하게 되었지. 내가 사는 구리시는 집값이 비싸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줄 아시더라고. 열이 38도가 넘기 전까진 말이야. 그때를 기점으로 학교에 간 2달 중 절반 이상을 두통과 복통으로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했어. 희미하던 악몽도 어느새 뚜렷해지고 새벽 2시쯤 이틀에 한 번은 꼭 깨서 울며 부모님 방에 들어가곤 했지. 꿈속 장소는 어두운 시골집이었어. 무언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이 바람소리가 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오기도 했어. 난 불이 꺼진 문을 열기 위해 뛰어가는 꿈이었어.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꿈에서 깨더라고. 사실 뛰어가는 거 쇠에도 있었지만 항상 꿈이 깨면 기억이 안 났지. 두통이나 열이 심하게 나던 날들은 꿈이 더 길어졌기에 잠을 자고 싶지도 않았어. 어느 날부터 자주 가던 절에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어. 내가 열이 심하게 나는 날 악몽을 꾸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잠꼬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스님이 왔다 가고 며칠간은 항상 악몽을 꾸지 않고 즐거운 꿈만 꾸었고
아프지도 않았기에 스님이 더 좋아지기도 했어.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다 보니 당연히 악몽은 계속 꾸게 되었지. 열도 다시 나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스님은 부적을 가져오셔서 현관문 위에 붙이고 향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향 냄새를 퍼뜨리셨어. 그 이후로 난 악몽을 꾸지도 자주 아프지도 않았어. 이사 가기 전엔 말이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우리는 그 부적을 붙이고 살았어. 그때는 할머니도 같이 살게 되었지. 부적의 효과가 떨어진 건지 스님이 집에 찾아오질 못하셔서 그랬는지 난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할머니도 갑자기 폐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어느 날 열이 39도 가까이 올랐고 그날도 악몽을 꾸었지. 하지만 그날은 꿈 내용이 달랐어. 무언가에 쫓기며 달렸지만 항상 불이 꺼져 있던 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 문을 열려던 순간 누군가 나를 잡아 끌었고 항상 열었던 그 문을 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었어. 그리고 그날부터 5일간 스님께 맡겨졌고 부모님은 3일간 연락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5일간 난 악몽을 꾸었던 그 집에 스님과 찾아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스님께 묻고 싶어도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그 문을 열지 못했던 그 꿈을 꾸었던 날에 할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어. 부모님은 어린 내게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안 알려주셨고 몸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그 지긋지긋한 악몽도 거의 꾸지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열이 심하게 나면 그 꿈을 또 꾸더라고. 물론 항상 꿈속 문을 열고 꿈에서 깨어났지. 중2 때인가 다시 한번 꿈속에서 방 안에서 빛이 새나오던 그 문을 만났지만 열지 못했고 이틀 후 아버지의 형이셨던 큰아버지께서 차에 치여 돌아가셨어. 어른들에겐 꿈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기에 나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지. 항상 크게 아플 때면 그 꿈을 꾸고 꿈에서 깨면 빛나는 문이 아니었나. 나홀로 미친 듯이 생각하기도 해. 이제는 2년에 한 번 그 꿈을 꿀까 말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신기했던 건 할머니와 큰아버지 두 분 다 내 꿈속 시골집이 고향이셨고 내가 꿈을 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게